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ARS 투표가 함께 동시에 실시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자신이 주재한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 이제 모레 나오죠. 지금 모바일 당원 투표율이 54%대, ARS 투표까지 합치면 6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를 놓고 캠프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느 쪽에 유리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표율이 이번에 어떻든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변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워낙 투표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19만 명 정도가 입당을 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2030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종 당원은 절대적 비중으로 볼 때 50대 이상이 한 60%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40대가 한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중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제 세대별로 볼 때 50대 이상이 많거든요. 단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젊은 층이 이제 홍 후보 지지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면 이거 홍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홍 후보 말고 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다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진보, 젊은층 이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를 높였다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층이 진보도 아니에요. 그런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이 단순 투표율이 높은 걸 가지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참 어렵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좀 유리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금 나온 것을 보면.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윤석열 후보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 저항했던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강해요.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대항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징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제 홍 후보보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윤 후보에 대해서 좀 끌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전두환 그 관련 발언 이후에도 중진들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도 윤석열 캠프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분들이 윤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관점에서는 또 본선 경쟁력으로 볼 때는 윤 후보에게도 여러 가지 흠결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물론 과거 발언 가지고 이제 뭐 막말 이미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홍 후보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겨룰 수 있는 후보로서는 오히려 홍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또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볼 때는 또 윤 후보가 여전히 높고.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제 경선할 때 이명박 후보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때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우세했거든요. 당심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그랬군요. 당심과 민심이 다른 경우는 꽤 있어요, 종종. 근데 이번의 경우가 이제 당심과 민심이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흐름을 쫓기도 어려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홍 후보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윤 후보가 이긴다고.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군요. 이 숫자를 가지고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하고 내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당원 투표율도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죠.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이죠. 권성동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후보의 그런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 가량은 대체적으로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반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준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준표가 아니고 꼬졌다. 그런데 우리 당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누구 분석이 맞는 건지는. 우리는
달 동안 캠프를 열고 오면서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다고 자고 그게 상대 중요한 하루에 구설수가 하나씩 그렇죠. 호남 비하 발언을 하고 호남 인사 한 두세 명만 영입하면 그게 희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가야 할 사람들 무더기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은 자기가 이기는 일이 아니라 국회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저 기자회견에서 기적을 연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뭐 윤 전 총장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이런 발언들은 지지층의 결집을 한 번 더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근데 특히 권성동 의원 얘기가 지금 역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높은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과다, 투표 결과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역선택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역선택만으로만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게 윤석열 후보보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설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확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젊은 층 얘기했는데 그건 여론조사기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확장성 같은 경우는 윤 후보보다는 좀 이제 홍 후보가 좀 높은 면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심과 민심에 자꾸만 이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 후보의 경우는 지금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적, 글쎄 그걸 이제 본인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 지지했던 서민 교수 네. 유튜브에 예. 호남 비하 발언 썸네일 그 글귀가 네, 썸네일. 시에서도 네.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민 교수가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죄를 졌다 이러면서 사과하고 유튜브 영상을 내렸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당심에는 크게 영향 못 미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지지자들도 아주 강하게 지지한 우리가 강고한 지지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응집력이 강한 지지자들.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웬만한 악재가 터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확증 편향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예. 단지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윤 후보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 서민 교수라는 분이 저런 뭐 이상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호남을 비하한 발언.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자신이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좀 뭐 발언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관련 발언도 그렇고 서민 교수에 대해서 분명히 뭐 캠프는 아닌 것 같은데 캠프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에 출마하면서 지금 일각에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 거론하고 있죠. 본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거강꾼 행세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라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통합 무쇠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지난 2020년 선거 때부터 그 통합만 하면 이긴다라는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국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국민들이 보수 정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보통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나오시는 후보들이 그거 갖고 협박을 많이 합니다. 예,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도 과거에 우리공화당과도 합당 안 하면 뭐 표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강꾼들이 계셨고 결국에는 뭐 이 통합론 가지고 국민들의 감동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하면서 지금 통합론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예. 우리 한국 정치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 선거에 민주화 이후에 통합과 분열이 굉장히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줘요. 통합된 지역이 대체로 이겨왔고 예. 되게 분열된 진영이 졌어요. 네. 100%는 아닙니다만. 예. 따라서 이건 정치공학, 선거공학 그리고 연합정치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 공간에서 단일화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워낙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란 말이에요. 예. 지난번 19대 대선 때처럼 박근혜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단 진짜 몇 %가 중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6%, 7%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라든지 제3지대에 나온 후보들 좀 이제 깎아내림으로써 좀 소멸시키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든 끌어안아서 단일화를 의식한다면 굳이 그렇게 박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주 박한 표현을 쓰고 폄하해하는 거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 안 대표나 이런 제3지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이제 그 공격 위주로 가면서 이 바람을 아예 그냥 소멸시켜서 태풍이 말하자면 태풍은 아니지만 아직은 찻잔 속의 어떤 그런 바람을 끝내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소멸된다면 단일화 논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 대표 같은 이런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뭔가 중간지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소구력 있게 왜냐하면 양대 진영의 어떤 혐오 정치나 이런 것들 기득권 정치, 카르텔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그러나 뭔가 중간지대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양대 진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 등 이런 제3지대 후보들이 그런 중도층의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한 걸 가지고 그럼 5% 6% 넘을 수 있죠. 예. 그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 정치인인데. 예. 그래서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 논의를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지율이 얼마나 결국 지지율이 높아지는지 요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가 네.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개혁 화두를 지금 던졌고요. 민주당도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이재명 표 개혁 정책이 지금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조 정도 이상의 추가 세수가 요청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 문제를 논의하도록 우리 박완주 정책위원장 중심으로 해가겠습니다.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빤해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더 주는 방안을 당에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당도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김부겸 총리는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로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이 됐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아직 적다, 세수가 많이 거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요. 그 부채가 GDP 대비 비율은 낮은데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예. 이건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이제 내각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 나라의 국관이라든지 재정 상황 이런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계속 여야 간에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의 입장도 돼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당과 정부와 이렇게 어떤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잖아요. 예. 후보된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선대위 출범했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가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일일이 그걸 정부와 당과 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후보도 정당에 의해서 뽑힌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전 조율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라는 네. 것은 자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 생각이 다른 거를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꼭 상대방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점이 좀 이번에 조금 부족했던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애둘러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위회에서 이낙연 캠프 출신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
이재명 후보 앞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뼈 있는 직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오겠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실제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건에 누가 맞느냐, 그걸 아마 제일 조건으로 생각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것은 대기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네, 선대위원장이라면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면에서 최고다 이런 발언을 할 법도 한데 그렇겠죠. 예,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고만고만하고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평론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지금 말씀처럼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서른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그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후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후보 당시 별로 자기 없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선택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가 유난히 최악의 선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예. 워낙 양쪽의 유력주자들의 어쨌든 사법적인 여러 가지 그 수사에 관련되어 있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을 피하는 차악이라도 가리자라는 선거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양대 진영 정치의 어떤 폐해도 지적하면서 뭔가 정말 뽑을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사실. 예. 그런 얘기를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의 선대위원장이 후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지금 저 공동 선대위 자리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가운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앉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앉아서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앞으로 30 의원의 발언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아직은 완전히 됐다고 보기가 예. 어려운 하나의 방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요. 어제 그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본인이 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대개혁을 지금 천명하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7번 정도 썼거든요. 이재명 정부를 계속 강조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지금 이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재 정권과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예. 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친문 지지 세력은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예. 근데 대체로 역대 선거의 경우를 보면은 집권 여당의 후보로 결정되면 예. 살아있는 권력과 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에 어느 한 대통령도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현직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떨어지니까 급전직하고. 차별화했었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잘못된 여러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예.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인상 속도가 빨랐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이었으나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계속 비판할 수도 없고 그것도 계속 인정할 수도 없는 거, 인정하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브랜드로 택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그렇군요. 그건 딱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아니고 이재명 정부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 그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애매한 말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뭔가 차별화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 분명히 잘못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 네. 창당을 추진하고 있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행보는 제3지대 후보보다는 여권에 조금 경도돼 있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져요. 그렇군요. 예. 검경 그 대장원 사건에 대한 수사도 검경
일단 수사를 얘기를 했고 예. 특검 얘기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 이제 방점이 일단은 검경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키고 이건 여당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고 예. 송영길 대표 만나긴 했는데 근데 본인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간에 자기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반란의 주체가 반란의 대상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그 창당 준비위원회인가 거기에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 네, 담례 네. 형식으로 가긴 갔는데 아. 조금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제 3지대 후보라면 양쪽을 맹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꼭 그것만이 뭐 제3지대 정치문법은 아니긴 해요. 양쪽 진영을 이제 비판하는 게 예. 그것만이 제3지대가 갈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이 가는 길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색다른 면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